자, 오늘 네. 어떤 인물로 접근을 할 예정이신가요? 이분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 누군가요? 바로 박재가 선생님이죠.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네. 썼던 북학의. 북학의에서 박제가 던진 그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가난함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검소함이거든요. 아니, 사실 검소하면 좋은 거지. 사실 소비에 굉장히 처음 주목한 사람은 케이지입니다. 그러면 네. 박제가의 그 우물 거의 맥을 똑같이 합니다. 진짜 놀랍게도. 그런데 박재가는 경제학자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약간 있긴 있었어요. 왜요? 어?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다. 저는 그 속에 숨겨진 한국사를 또 말씀드리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뭐 이것저것 많네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저를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정호입니다. 하려다가 방송이 네. 아니 뭐 또 강연도 나가시고 그러신다면서요? 뭐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할 다 뿐입니다. 경제 관련 아, 그럼요. 진짜 아, 근데 예전에 하나 책 쓴 것 때문에 가끔 이제 에피소드 있어요. 오늘 인문학자 박정호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있는데 그냥 뭐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네. 진짜 든든한 네. 경제 전문가가 딱 계시니까 진짜 빛나요. 뭐 저 과찬이시고요. 저는 오히려 최 선생님하고 하게 돼서 정말 이 프로가 사는 것 같습니다. 비싸요? 네. 네. 자, 오늘 네. 어떤 인물로 오늘 좀 접근을 할 예정이신가요? 사실 이분을 빼놓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바로 누군가요? 박재가 선생님이죠. 박제가요. 네. 박제가는 기본적으로 이 역사서에서 네.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에요. 시험에 네. 꼭 나옵니다. 박제가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북학이 있죠, 상공업 중시 있죠, 실학자 있죠, 게다가 소비론 있죠. 소비. 이 네 가지가 박제가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바로 그게 시험에 꼭 경제랑 나와요. 수능에 맥을 꼭 같이 나와요. 하는 거죠. 수능이요? 아니, 수능에 꼭 나와요. 올해 특히 박제가의 소비론. 올해 2개 찍은 거 아시죠? 이 프로를 통해서요. 뭘요? 지금 사람들 이거 계속 이제 나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박제가를 이야기하신다니까 연구님이 어떤 경제학자 누구를 이야기할게요 할 땐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네. 아니 저분이 어떻게 경제학과 이제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네네네네.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느낌 팍 와요. 그럼요. 네, 많은 박제 같은 분들 경우에는 네. 경제학자 박제가 이분 빼놓고 누굴 얘기하겠어.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실 예정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물류를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에서 물류라는 게 얼마나 많은 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느냐, 요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건축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시멘트, 벽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어져 있는 경제적 함의 이런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또 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하실 게 많으시겠네요.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소비 중심화 이런 건 당연한 것에서 저는 뺀 거고요. 네, 소비 정도. 혹시 그럼 물리면 적어도 중시 다르거든요. 선박과 수레. 맞습니다. 말씀하실 그거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네, 그거 재밌겠네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이다, 아니면 경제 원리를 활용하신 분이다라고 네. 마지막에 이제 소개들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박재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견 내용과 달리 경제학자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약간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방금 말씀드렸던 재밌겠다. 오늘 그런 걸 재밌겠네요. 얘기해 드릴 수가 자, 있습니다. 네. 박제가의 그 인간 삶 말씀 부터 한번 주십시오. 출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요? 이 박제가가요. 근데 이 진짜 이 걸출한 조선 후기 네. 경제학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인물, 학자하면 떠오르는 인물인데 사실은 좀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좀 명문가 집안의 예. 적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자라고 들었습니다. 서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홍길동. 예. 네. 그 서자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서자라고 하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 응시가 안 돼요. 근데 정조 때가 되면은 이게 조금씩 풀리거든요. 네. 풀리면서 이 박제가가 이 규장각 검서관 자리에 올라요. 규장각 검서관이 뭔지 아세요? 규장각에서 뭐 이거 글 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규장각이 이제 왕실 도성왕이잖아요. 네. 세종 때는 세종 때는 집현전? 집현전. 성종 때는 네, 홍문관. 홍문관. 네, 그리고 정조 때 규장각. 아, 그렇구나. 검서관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이렇게 검사하면서 규장각 여러 관리들을 좀 도와주면서 필사도 해주면서 네, 네.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정약용을 알아봤잖아요. 네, 그렇죠. 정조 때 인물 하면은 이 정약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박제가가 박제가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박제가가 이 청란에 갔다 오면서 굉장히 어떤 청의 문물 같은 걸 많이 수용하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당시 집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면 오랑캐나라. 그렇죠. 왜냐면 그 병자호란 때 그 삼전도의 굴욕, 예, 예. 삼배 구고두례라는 그 치욕적인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로 이 청나라 이 오랑캐들 그 당시 그 뒤에 이제 북벌도 나오고 이제 그럴 정도였으니까 시대적 분위기가 청나라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튀는 어쨌건 이제 그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네. 썼던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죠. 북학의. 여기서 북이라니 청나라를 얘기하는 네. 건데 청나라의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어떤 그런 네, 책이란 네. 말이죠. 자, 근데 이 북학의에서 말이죠. 이 박제가 던진 그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왜 우린 이렇게 가난하지? 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 있거든요. 그렇네요. 왜냐면 북학의가 딱 청나라 그거죠. 네. 청나라 그 당시 너무 잘 나갔거든요. 네. 너무 잘 나가서 야, 이렇게 청나라가 잘 사는 비결은 뭐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에 대한 그 지점이 이 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계속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요. 북학의는 저희 경제 쪽에서도 북학의는 진짜 많은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북학의를 보면 내편하고 외편으로 나눠지는데 네. 그 내용들 거의 전반이 경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그 가난함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검소함이거든요. 아니, 사실 검소하면 좋은 거지. 전략하고 검소하면 좋은 거지.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비판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경제 쪽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 그 고리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소비에 굉장히 처음 주목한 사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 하면 이름을 꼭 떠올리는 분 중에 하나인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많이 네. 들어봤어요. 네. 사실 케인즈 이전의 그 경제학자들을요. 네. 케인즈가 워낙 이전과는 다른 경제학자적인 논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고전 경제학파라고 부릅니다. 고전 경제학파. 이 고전 경제학파의 가장 큰 토대 중에 하나가 소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 되면 소비는 저절로 일어난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우리 저번에 정약용 이야기할 때 왜 생산성 향상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그거랑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세이 법칙은 뭐냐면 결국 누군가가 생산을 하면 네. 그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물건도 갖다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세이브 법칙이라고. 세이의 법칙. 세이. 예, 이게 이 사람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세이라고 발음하면 또 안 된다고도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세이의 근데 법칙. 우리는 영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세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생산이 이루어지면 소비는 저절로 일어나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겠죠. 예. 그 일을 아시다니 대단한데요? 아니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념을 낳는 게 있으면은 서로 교환하면서 소비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 생산의 과정에서 예.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원자재를 가져오게 되고 또 돈을 빌려다 쓰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아까 자기의 인력을 제공한 사람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렇겠죠. 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겐 이자를 받게 되고 네. 그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소득이 생긴 사람은 그 소득을 가지고 당연히 뭘 한다?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소득은 저절로 생기고 그 소득 얻은 사람이 네. 소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고전 경제학파들의 학자들의 의견들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1929년 네, 대공황이요. 맞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장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왕 누구 말합니까? 포드.
포드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성 향상을 보였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20세기 최고 부자들이 창궐했던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엔 그랬죠. 생산이 오히려 더 잘 됐으면 잘 됐지.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생산이 이렇게 잘 되면 소비도 잘 일어나고 해서 소비는 문제가 없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소비가 안 일어나서 대공황이 큰 불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수요와 공급 법칙 깨진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도대체 생산만 되면 다 된다더니 그러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준 사람도 없고 설명을 못 한다는 건 당연히 해법도 제시한 사람이 없었었던 거죠. 고전 경제학으로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주장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러네. 막막한 거죠. 거의 멘붕이었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케인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때 이제 네. 케인즈가 짜잔하고 짜잔하고 등장하는군요.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뭐라고 주냐? 제목도 아주 도발적이에요. 도발적. 그 제네럴 시얼이라고 해서 일반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 뒤에 좀 길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도발적이진 않은데?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왜 도발적이냐면요. 뭐 일반 이 학자들이라는 건 네. 망고불변의 일반론을 내가 규명해놨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주제 넘은 짓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 수도- 전지전능한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 다 필요 없고 이게 일반론이야, 이게 정론이야, 이게 다야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네럴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영어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원론이라든가 그 기본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 함부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주목했던 게 네. 고전 경제학파들이 신경 안 썼던 소비를 주목한 거예요. 소비가 우리가 장기적인 시점에는 생산이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 네. 하지만 일시적인 어떤 순간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중요시해야 된다. 소비가 있어야지만 그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서 누군가 생산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득이 생기고 이런 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불황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이 불황을 극복하는데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누가 남아있을까? 불황이라는 건 다 돈이 없잖아요. 소비를 할 만한. 네. 아니면 소비하기에 두려워하고 그때 나서야 될 게 정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다리도 놔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이 약간 불황이다. 그러면 그런 공사 발주를 조금 앞당겨서 먼저 해라.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고용이 될 것이고 민간으로부터 무슨 물건을 사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소비가 일어나면 다시 민생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케인즈의 이론들이에요. 그 요즘 그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추경 예산 맞습니다. 편성해서 네, 뭐. 미리 돈 땡겨 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돈을 푸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케인즈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질 않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우린 너무 이렇게 지금이야 당연한 거고 그건데?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케인즈가 그런 관점을 제시하기 전까지 소비를 주목하고 정부의 기능이나 이런 걸 주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박제가의 그 우물도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거의 맥을 똑같이 합니다. 진짜 놀랍게도. 박재가 선생이 그런 소리를 해요. 농사가 번성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소득이 생기고 네.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네. 그렇게 해서 소비가 일어났을 때 뭐 그 뒤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던 그 북학에서 얘기했던 여러 내용들이 네. 사실 그 맥을 똑같이 해요. 네. 그래서 좀 박재관 선생님은 케인즈랑 유사한 생각을 하신 부분이 꽤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제가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 조선 정부는 네. 기본적으로 성략자들이었고 그들은 어떤 자급자족의 어떤 경제 체제 네. 이런 것들을 지향했잖아요. 네. 자급자족 시점에서는 네. 내가 사용할 물건, 내가 쓸 물건 대부분을 내가 생산하고 그렇죠. 내가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경제가 더 발전도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급자족에서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박재관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 보느냐?
바로 물류에서 봐요. 물류. 물류. 네. 박제가의 그 뒤에 생각의 트임 이거는 바로 청나라를 다녀오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수레예요. 수레. 수레. 아까 이제 북학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내편하고 외편으로 구분되는데 네. 내편에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교통, 건축, 외국어. 건축,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국어. 현대적인 단어들이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외편에서 이제 농업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편에서 교통 중에 뭘 얘기하냐면 네. 수레를 얘기하는데 수레. 당시 우리나라의 그 교통 수단은 네. 대표적으로 뭐일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교통 수단. 와, 이거지 뭐. 아니면은 귀티가 나세요? 아니면 이거 배. 배는 뭐 사실 많지 않고요. 아, 그래? 대부분 그렇죠. 걸어가요. 아, 대부분 대부분 왜냐하면 걸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당시 그러면 양반들이 좀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양반들은 그럼 말을 타고 그냥 가느냐? 아니에요. 옆에 반드시 그렇죠. 식솔. 노비를 네. 데려가잖아요. 하인 데리고 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말이 가는 속도가 이게 네. 아니라는 거죠. 식솔은 걸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건 그 도보 속도에 맞춰서 말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이용하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말의 속도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분 도보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바로 많은 물건들을 날라주고 거기서 팔고 다시 사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보부상들이 보치면 지고 그 지고 온 것만 팔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공업이 활발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없죠. 거죠. 그래서 박제가는 네. 자기 청나라를 갔더니 거긴 우리 없는 그 교통수단이 하나 있죠. 마차. 마차. 무슨 얘기냐? 말 두어 마리를 묶고 네.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판때기든 뒤에 뭘 네. 타게 해서 짐을 그냥 엄청나게 산더미에서 싣고 싣고 가가지고 장사 거죠. 크게 해서 큰 돈 벌고 막 해서 예를 들어 내륙 지방에서 생선 하나 사려면 생선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사니까 그게 비싸고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도 잘 안 그렇죠. 되는데 네. 생선을 짊어지고 와서 쫙 뿌리고 다시 산나물 갖다가 갖다 주고 또 해서 하고 하니까 뭐 물건도 싸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수레. 도입해 오자. 아. 그래야지만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없던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뭔가 없던 물건을 갖다 줘야 살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니까 물건 자체가 없는데 뭘 사겠냐. 기본적으로 이 수레에 도입을 하려면 선결 요건이 뭐냐면 길을 닦아야 되잖아요. 아, 이럴 수가. 길을 닦아야 이게 되잖아요. 이건 진짜 대본에 없는 거였거든. 정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아니, 바로 제가 네. 박제가를 약간 아쉬워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따 다른 박제가의 치적들은 제가 정말 칭송하지 않는데 이분이 수레를 도입하자라고 해놓고 그 수레의 가장 선결 조건인 길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전국의 국토가 한 70% 이상이 산이에요. 그렇죠. 그 도성 지역만 하더라도요. 요즘 이제 한양이죠. 서울에 들어오려면 고개를 다 넘어야 돼요. 미아리 고개니, 그렇죠, 또 그렇죠. 무슨 고개, 그렇죠. 예, 뭐죠, 뭐 무악제니, 뭐 이렇게. 아연 고개니, 그렇죠. 다 예. 고개를 넘어요. 그렇죠. 수레가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청나라는 왜 수레를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는 왜 이용할 수 없는지를 사실 좀 꿰뚫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목이 없더라고요. 수레를 도입해야 된다라고만 있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까지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웠어요. 아니, 그걸 다 박제가 가라고 하면 아니 그런데 너무 그렇죠. 아, 저도 그래서 뒤에 네. 엄청난 업적들이 많아요. 아. 근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아, 소비를 처음 생각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네. 이런 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상공업이 가지는 의미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민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밖에 공인들, 네. 그 물건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물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상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근대적인 그런 네. 개념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접 아주 디테일하게 뭐라고 썼냐면요. 상인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를 묶어가지고 아까 산업공상을 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 전체 숫자에서 3분의 1이 상인이어야 된다. 당시 조선의 인구 대부분은 농민인데? 네, 그렇죠. 3분의 1 정도가 상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천명하세요. 웬일이야. 굉장한 거죠. 그 상인이 어떻게 보면 물류를 담당하는 주체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물류의 중요성을 아신 거예요. 진짜 이 박제가 이분은 정말 경제학자, 아, 그렇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이게 또 눈에 이제 들어오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이 박제가가 네. 사실 물류를 얘기하면서 네.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청나라 이제 사신단에 이제 껴서 가잖아요. 네.
근데 사신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 우리 한국의 교통 방편은 말을 타는 진짜 고위 사신들 몇 사람과 그리고 그 사신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300명이 쫓아다녀요. 그렇죠. 네. 쭉 따라가니까. 근데 이 나머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도보예요. 그럼 그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도보속도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에서부터 북경까지가 거의 만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도착하면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지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박제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사신의 몰골이 아니라 네. 징역군의 몰골이다라고 언급을 그러겠네요. 합니다. 네. 만리를 걸어서 도착하면 네. 너무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창피했다라는 얘기를 써놔요. 네. 그래서 이 물류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중요하다라는 걸 진짜 몸소 체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박제가는 이제 물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선진 그 문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 이걸 빨리 들여오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첫째, 일단 기술 유학생을 보내자. 보내야죠. 네, 중국으로 보내고 그 기술 유학생으로부터 중국의 선질 문물들, 뭐 수레 도입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더 그 고등의 어떤 걸 좀 적극적으로 받자라는 걸 하나 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모습이 네. 개항 이후에는 진짜 실현이 돼요. 그렇군요. 중국의 유학생들을 보내서 갔다 와서 만든 그게 이제 기기창이라는 거. 그게 기기창이군요. 네네네.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박제가의 네. 어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군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네. 이때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세계적인 물류의 어떤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난파돼서 조선으로 떠내려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배가 네, 난파돼서.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일본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조선에 난파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사람들 대부분 선교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 조선의 어떤 그 정책이 얘네들 난파해서 떠내려오면 빨리 내보내는 게 맞아요. 원칙이었어요. 예. 그런데 박제가는 그러지 말자. 잠깐 묵혀두고 뭘 좀 물어보자. 기술 같은 걸 좀 물어보고 그다음 돌려보내자.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자예요. 단.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지식 중에서 딱 하나만 배척하고 나머지를 받으면 되지 않냐. 그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를 빼고 나머지만 받으면 되지. 그거 하나만 막으면 되고 이분이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한 게 선교사 숫자를 소수로 데리고 온다면 네. 걔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걔가 그 천주님의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다른 선진 문물만 받아들이자. 그럼 선교사분이 안 오시죠? 안 오죠. 아유. 그래도 선교사는 오긴 온대요. 그래요? 목숨을 걸고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또 우리 순교하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문물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수레 이런 건 크게 모티브를 던진 거고요. 본격적으로 받기 위한 액션을 많이 그 정책을 구체적인 제시해요. 어떤 그런 네. 부분이네요. 뭐 사실 그뿐이 아니에요. 아까 네 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네 편에는 이제 건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건축이 요즘으로 따지면 국제 표준, 세계 기술 표준 이거와 똑같은 비슷한 어떤 이점을 얘기해요. 이분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창문이에요. 창문? 네. 청나라를 가봤더니만 창문의 크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창문이 망가지면 똑같은 걸 사다 갖다 끼면 된다는 거예요. 조립? 네. 조립 뭐 그렇죠. 표준이 돼야 조립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바로 이게 표준화했었을 때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벽돌 있잖아요. 네. 벽돌의 사용도 역시 얘기를 합니다. 벽돌. 네, 이 청나라는 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집이 견고하고 집을 잘 짓고 그리고 벽돌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빨리 짓는데 그렇죠. 우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초가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도 좀 뭐가 붕괴 위험도 좀 있고 집을 잘 짓거나 개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 벽돌의 사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당시 아마 청나라에 시멘트도 있었나 봐요. 시멘트를 보고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가 바르니까 굳으니까. 그런 게 있다. 딱 붙여지니까. 예, 이걸 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 지금 박제가의 어떤 여러 주장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일단,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이 박제가가 일단 지금
청과 이 조선과의 어떤 관계,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연결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여전히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중국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가 됐죠.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 요인이고 진짜 위기 요인?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경제는 굉장히 다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소리들 많이 하죠. 중국에서 싼 물품들이 와서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일부 산업들이 황폐해졌다. 자생력을 잃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 그 얘기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중국으로부터 싼 물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싼 물건들, 네. 식자재가 싸졌다든가 기본적인 품목의 어떤 물건들이 싸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은 무조건 나쁘다, 중국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붙고 지금 무역 교역량은 1위고 점점 더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많지 교육령이 않습니까? 미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네. 우린 지금 이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랬을 때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슬기로운 유리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우리만 또 유리하면 안 되죠. 무역은 요즘 그럼 또 통상 마찰 생겨도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와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FTA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고 또 불리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분명 그렇죠. FTA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타격을 받는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이 시장은요, 많은 해외 CEO들은 이런 소리를 해요. 중국 시장이라는 걸 포기하고 글로벌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소공동, 명동 이런 데 백화점들을 보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아요. 벌써 안내데스크 직원이 중국어가 더 유창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벌써 매출에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은 뭐 이미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아이쇼핑하고 가고 실제 물건 사는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처럼 중국이 그렇게 됐다면 그걸 이렇게 활용하려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 중국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면 물건을 자기네들이 사는 물건들이 중국 내부에서 한국 물건만 놓고 저울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호주, 뭐 미국 어디 비교하겠죠. 비교할 네. 텐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한국 물건을 사게 하면 안 되려면 한국 물건이 더 좋아야죠. 싸든지 좋기도 하든지 아니면 싸든지 뭔가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FTA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무역을 막은 흐름, 그러니까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았던 경우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거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거 싶어요. 보니까 네. 되게 비슷해요. 지금 그 200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 많이 비슷한데 왜냐면 당시 그 조선의 그 위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는 오랑캐 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미적미적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도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 일단 우리와 어떤 관계, 이게 또 미국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박제가도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맞죠. 네, 그 네. 시대에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박제가 나왔듯이 우리 시대에도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연구원님 좀 어떨까요? 뭐 저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는 네. 그런 능력이 아직 안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제가 네. 난 분을 네. 한번 이 시대에 한번 환생을 딱 시켜본다면 네. 이 시대에 어떤 화두를 던지실 것 같아요? 박제가는요. 네. 왜냐면 왜냐면 비슷한 시대 좀 굉장히 상황 자체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한중 경제 관계에 대한 네.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지 않을까 제2의 싶어요. 북학의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또 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학이라기보다는 북남의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네.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경제 이론들 아니면 경제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2의 박제가로 남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공력이 부족하다고요. 네. 아까 제가 그 벽돌하고 시멘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제 소견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각국에서 여러 그 회사들이 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술의 형태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뭐 필립스나 이런 데들은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을 이걸로 하자. 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쪽은 아니다, 이걸로 다른 하자. 방식으로. 미국 이걸로 하자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호환이 돼야지만 시너지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세계 표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그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위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미 쓰고 있느냐. 대세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냐. 이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한국, 전 세계에서 일본, 동아시아, 네, 동북아시아, 정확히. 동북아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 집단이 있고요. 가장 좋은 기술자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뭔가 의기투합을 해서 좀 더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의기투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세일즈를 할 때도 새 나라가 뭔가 할 것들도 많아요. 제2의 박쥐가 탄생했어요. 그렇군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네, 뛰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 박쥐가를 통해 가지고 당시 그 조선과 청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모습을 가야 되는지 네. 또 살펴봤고 네. 또 현재 과연 이제 중국과의 어떤 우리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도 또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